사랑하며 배우며. 예. 그래서 되게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제목도 교수님 문화예술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인데 윤기훈 교수님은 생명대학교 연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여기 밀레동에서 또 오랫동안 또 계셔서 밀레동의 또 사정도 굉장히 잘 아세요, 시를.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이제까지 두 번째 강의는 바깥의 이야기고 우리가 새로운 걸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앞에서 하셨던 분은 교수님도 도시계획을 하셨던 교수님의 관점, 그리고 건축을 하셨던 교수님의 관점이었다면 이분의 문화예술 쪽에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도시재생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양한 이런 관점도 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물레동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기훈 교수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윤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수업 외 발표나 강연 같은 거는 굉장히 안 하는데요. 제가 좀 약간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센터장님 오셔갖고 부탁도 하시고 또 우리 같이 경계없는 예술센터라고 여기서 10년 넘었어요. 계속 활동을 한지라 그래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여기 앞에 계신 이소주 씨만 아마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초기 멤버거든요. 제가 만났던 예술가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떠나가시고 저희 센터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연진들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을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임대료도 굉장히 싸고 공간도 넓고 해서 이제 그렇게 겸사겸사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로 이사 오는 걸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면 좀 너무 황량하고 무섭고 그 다음에 또 집도 멀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뭐를 하나 싶어갖고서 굉장히 심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 그 물레지구대 바로 뒤에 있는 용인철강 3층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저희가 2년 전인가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3층이 거의 버려진 공간이었어요. 버려진 공간이고 막 천장이 다 이렇게 막 무너져 있기도 하고 뭐 벽도 다 케어가 안 돼 있고 옛날에 쓰시던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해갖고서 저희 그 단원들하고 저희하고 여름에 진짜 요맘때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여름날 다 일일이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이제 입주를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일 놀라운 변화는 사실은 그때 에이스 하이텍시가 없었어요. 그때 시장이었거든요. 영일시장인가? 그게 이제 그 청가물 시장 말고 여기까지 다 시장이었는데 진짜 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게 싹 없어지고 막 현대적 건물이 딱 들어서는 그 놀라운 광경도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침도 있었고 예술가들 사이에 또 아주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는데 또 갈등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지냈는데 사실 제가 물레동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극을 하는 사람, 창작을 하는 저는 사실은 극작가이기도 하고 연출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고 창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도시재생 프로젝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그 예술 경영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개발하고 이제 예술 경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술 경영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 산업 분야라고도 분류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처음에 예술이 경영이라는 의미의 개념과 이렇게 합해질 때는 사실 커뮤니티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그 그 귀족들의 전유물이거나 했는데 이제 서민들,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어떤 경영의 마인드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그 극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림이 이제 상업적으로 사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그런 경영의 개념이 도입된 게 사실은 도시 개발이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미국의 이미 초기 사회 이제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하나둘씩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난개발이죠. 그때 당시에도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나거나 혹은 유럽에서 봤던 도시의 그 구성과 설계를 거의 본따서 만든 그런 그 개념의 마을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래된 도시들은 가장 중앙에 교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업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주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그 마을들이 조금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매사추세츠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타운 미팅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이거를 조성을 할 거냐. 여기에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아트의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는데 제 이제 동생도 아직도 미국에 살기도 하고 또 사실 또 제 동생이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뭐 도시 계획 설계 뭐 어떤 타운 건설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친구거든요. 거기는 그 문에 페인트 칠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색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창문의 모양까지도 다 그 디자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요. 잔디 깎는 게 참 고역이었는데 잔디를 한 일주일만 안 깎으면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전체로서의 마을의 분위기와 디자인과 이런 어떤 가치들, 미적 가치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런 예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보면은 프랑스 같은 데나 뭐 이런 제가 한번 그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자란 어린 친구가 중학생 친구 지금은 이제 그 성인이 됐지만 그것을 보고서 연극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듣기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래된 건물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 외국에서는 그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손을 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어렵고 그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도 있죠. 요즘 뭐 파리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에어컨 하나를 달래도 그 건축물이나 그런 외적인 미관이나 그 구조물을 손상되지 않게 하려는 그 세세한 기록들을 내지 않으면 그걸 함부로 못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됐죠. 그것이 꼭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전통으로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그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영어로는 City Revitaliz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바이탈이 왜 그 병원에서도 바이탈 체크하라 그러면 맥박하고 호흡과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이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사인이 얼마나 이제 있느냐, 이게 정상 범위에 들어가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상 범위 밖으로 나면은 이제 생명이 미독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은 또 영어로 life라고 하잖아요. 그 life라고 하는 것을 또 풀어서 보면은
state of living이라고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이제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iving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줌인해서 들여다보면 저것은 이제 곧 삶이죠, 삶.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영등포는 죽어 있나? 바이탈의 징후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생명력 있게 아주 활기차게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물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와서 좀 살이 다 타갖고 막 허물이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은 죽어있는 곳을 살려야 되는 것인가? 꼭 그것만이 도시재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활발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려면 그럼 뭘 더 줘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성공한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슬럼화됐거나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됐거나 버려진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 때 성공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예가 또 그 전 미국 쪽의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시카고였거든요. 시카고가 사실은 세계 건축물의 박람회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뭐 지금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현대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근대 정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건물들이 서 있는데, 사실은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나 뭐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시카고가 왜 그 예술 경영에서 중요한 도시냐면 공공미술의 개념을 거의 처음으로 도시계획 설계에서부터 도입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계기가 뭐냐면 시카고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도심 전체가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워터타워라고 그 불났나 안 났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이렇게 돌로 만든 타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남기고 그냥 전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에 빠져 있는 이제 시민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역시 타운 미팅을 했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테스트 팀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럼 우리 이 다 폐허가 된 이 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하는 그런 그 논의 속에서 우리가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그 각각의 건물들 앞에 공공 미술품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거리에 보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뭐 수백억, 수천억 좀 힘들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 미술적 가치가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놀이터에도 그런 부조 작품들이 있어요. 아이들 놀이터에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알리는 아주 좋은 예죠.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건축비 얼마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때는 항상 공공미술품을 건축비의 몇 %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돼갖고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좀 많죠. 그게 이제 좀 너무 똑같은 작품들이 카피돼서 그냥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후미진 곳에 다 이렇게 처박아 두거나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워싱턴 DC에 이제 조지타운 하버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좀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냐하면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거기가 다 이렇게 홍수가 나왔고, 뭐 건물을 경치는 너무 좋은데 건물을 지어놓거나 뭐를 하면은 이 홍수 때문에 자꾸만 쓸려 나가니까 그냥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는 거리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던 그 호텔 바로 옆이라 장소는 너무 좋은데 강가랑 너무 붙어 있어갖고 이게 좀 뭐 개발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지역인데 거기도 좀 버려진 땅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사람들이 그 인공 댐, 가변형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가를 따라서 굉장히 두꺼운 철제 콘크리트의 그 댐을 만들고 비가 안 올 때는 그게 땅 밑에 있다가 강물이 불어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갖고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갖고 굉장히 멋있는 그 지역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거기가 아마 워싱턴 DC 안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버려진 땅. 그렇게 개발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사례 다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 사례들은 진짜 바이탈의 징후가 없었던 곳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등포 죽어있지 않거든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이 건강한 이 지역을 과연 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좀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방식과 양식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저의 전공과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생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에는 꼭 문화적 측면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과 양식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문화예술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뭐 공연을 본다거나 미술 작품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어떤 예술적 산물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는 교양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문화인이다. 아니면 문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역사성과 다양성.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축적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규정짓는 것들은 어떤 역사적 내용과 어떤 역사적 그 사실들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다 내포한 것이 문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좁은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적 역사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최근까지 근대까지의 이제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그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다문화 가정, 다민족 국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선뜻 포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보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성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한국 속의 세계인가?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상하권으로 된 거. 거기에서 보면 신라시대에 발굴된 유리의 공예품들이 사실은 이태리의 뮤라노 섬에서 만든 것이라는 그런 증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면서 살았고 사실 뭐 요즘에는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DNA하고 일본인들의 DNA하고 거의 90% 이상 그 동일한 그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렇다면 거의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단일민족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들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NA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고 그것은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문화 다양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상생을 하고 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문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들을 또 우리는 또 문화라고 하죠. 제가 이제 주목한 건 네 번째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징체계들, 그 다음에 생활의 양식과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문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 재생의 프로젝트를 단순히 물질적인 것의 변화로만 생각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혹은 이 지역의 삶의 방식과 양식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의미, 상징체계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히 깨끗한 거리, 멋진 상점들
이건 환경미화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디가 좀 그 건강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불편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고치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고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얻고 또 어떤 또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의 어떤 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깨끗한 길 깔고 가로등 예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옷 갈아입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재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좀 뭔가 이렇게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얘기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 이제 벌어졌던 많은 도시 재생 혹은 이제 그 구도심권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싹 정비를 해서 정말 좀 뭐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로수길 아니면 어딘가에서 봤던 길 이거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그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미국 중부의 시골 마을에 가도 맥도날드가 있고 피자헛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처음에 와 선진국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곳에서도 이런 어떤 문화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거를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이었는지 이제 커서 깨달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어딜 가나 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다 비슷한 것들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조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무엇이 특징인가?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어디를 가나 비슷하게 잘 정비된 길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한 군데만 보고도 많은데 여기는 이렇지만 저기는 저래. 여기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달라라고 하면 거기 다 가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이 물레동, 영등포 이 지역 과연 여기가 다른 데랑 다른 게 뭔가? 저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히려 더 북돋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시 재생에 걸맞는 건강한 지역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부터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거부터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치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은 그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무엇이 그 최선이고 또 어떻게 서로 타협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의하고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상 그게 좀 불가능하기도 하죠. 또 우리는 또 예산의 그런 운용과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올해 써야 되는 예산 올해다 써야 되고 이것을 마냥 묵혀두면은 그냥 아예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시행이 되니까 이런 논의와 수기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욕먹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잘 된데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어디나. 그러면 다양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서울 시내가 다 똑같이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로 다 그냥 도배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술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술은 무슨? 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제일 가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폴란드에 이제 그 공연을 갔던 친구가 거기에 국립극장의 예술감독하고 공연을 잘 하고 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술감독이 너무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빵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좀 고달픈 삶이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래도 우리는 빵을 타려면 배급의 줄보다 극장 앞에 늘어선 줄이 훨씬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게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것은 누군가가 여유 있어서 누리는 어떤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삶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의 일부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찾느냐, 어느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사실은 예술가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너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 우리는 조금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 틀 속에서 좀 일탈한 사람들, 그런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야지만 예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예술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대한 것에는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전에 한번 그 모 대학을 졸업한 그 작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혼자 자취방에서 있다가. 그때 사람들의 동정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술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이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남자 친구예요. 배우인데 실제로 지하방에서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사건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나아진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사건이 또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또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논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왜 지네가 좋아서 하는 일에 도와줘야 돼?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좋아서 선택한 길인데 왜 우리가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사실 생활이 힘들어온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 좋아서 하는 일에 우리 세금을 써야 돼?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예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사회 속에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친해져야 돼요. 장벽이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국립극장 남산 밑에다 짓고 예술의 전당 우면산 밑에다 지어갖고 어떻게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가까워지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노력을 안 했고, 러시아를 갔을 때 그 80년 넘게 갈매기라는 공연을 계속 같은 극장에서 하는데, 제가 그 표를 사갖고 옆에 굉장히 그 나이가 드신 러시아 할머니랑 이렇게 앉아서 다 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대사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할머니한테 끝나고 나서 그 통역하는 분한테 부탁해갖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보신 거냐 그랬더니 한 70번, 80번 보셨대요. 똑같은 연극을.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원래 저기 재봉하시는 분이었죠. 그 할머니였는데 자기는 그냥 우울해지면 연극을 보러 온대요. 그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그 자기 삶에서 좀 힘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시를 읽거든요. 그래서 뿌시킨이 거의 막 그 러시아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일 정도로, 이렇게 예술들이 삶 속에 들어와서 생활 양식으로서 함께 호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 예술가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과 그 커뮤니티의 그 아트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경영의 출발점이 되었던 우리가 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바로 예술이라는 그 개념이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하나를 만들어도 통일해서 만들고 등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조화롭고 화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미적 가치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생긴 아스팔트 길을 가지고서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길가에 놓인 화분에 심은 꽃의 종류만 가지고도 이거는 어느 동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랑스 남부의 그 그라스라는 데 가면은 거기는 모든 그 길가에 그 라벤더 보라색 꽃들이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사진만 보도 여긴 그라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미적 가치를 공유하거나 생성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술의 문화적 응용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도시 재생 프로세스를 제가 좀 봤어요. 이게 실제로 그 여기 뭐 전문가들 분들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윌크스베르스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2015년 11월 6일 날 발표했던 그 도시재생 액션 플랜에 대한 그 목차예요. 목차. 근데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고, 요거를 아마 구글 같은 데 치시면 그 전체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챕터 1입니다. 제일 첫 장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마을의 다운타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가. 세 번째는 챕터 1의 세 번째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이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행복하고 좋았던 아주 유명한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난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Water Everywhere라고 써있는데, 이 지역도 사실은 도시 재생의 이 계획을 하려는 그 이유가 여기가 홍수가 나면 자꾸 도심이 침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였고 우리가 어떤 홍수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도심과 그 리뉴얼, 어떻게 리뉴얼을 했었는가, 과거에 도심 정비를 했었던 기억들, 기록들, 역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도심은 그 대홍수가 난 다음에 리뉴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이제 내용들이 여기 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지역 안에서 우리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를 또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그러면은 이 계획이 세워지기까지 이 계획 처음에 어떤 파트너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논의를 왜 해요? 앞으로의 계획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거에 지나간 얘기, 그리고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특성,
정체성,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지금 뭐냐, 누구냐,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결과물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가 됐으며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가서야 드디어 현상 진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게 어떤 산업이 어떻고 인구 분포가 어떻고 지금 무엇이 문제고 그 다음에 약점이 뭐고 뭐 수업 분석 같은 거 뭐 하면서 지금의 현상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한다, 저렇게도 생각한다. 이런 그룹들은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그룹들은 저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에 가서야 드디어 개발 계획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시재생 프로세스의 그걸 봤을 때는,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사실은 챕터 4만 생각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보기 전까지 3번의 관문을 거쳐야지 겨우 이제 그 계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왜 문을 세우지? 아, 여기 이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를 기념하는 거구나. 좋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고장,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자부심, 그 다음에 나도 그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서는 그럼 과연 그 플랜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거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는 1번이에요, 1번. 그래야지 챕터 4 실제 계획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더 비슷하죠, 그냥.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2015년도에 발표한 보고서니까. 네, 2015년도. 제가 하나의 그 좋은 예를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재생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막 폐허가 된 곳을 이제 이렇게 살리는 그런 것이었고, 사실 이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한 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베르시 빌라주라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울거먹기 싫어갖고 다른 데를 막 찾았는데, 사실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보다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어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것이 재생이 될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했거든요. 이 베르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보르도하고 부르고뉴 지방에 그 굉장히 이렇게 생산된 와인들을 이제 소비하기 전에 여기다 쌓아놓는 그 와인 창고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고, 근데 와인 창고가 일찍이 문을 닫았어요. 거기가 이제 더 이상 그 다른 교통수단들이 있고 막 다른 방법들이 생겨갖고.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약간 슬럼화된 이유는, 여기가 원래 철도역이 있었고 파리에 가보면 이제 트램이라고 그 전차가 지금 딱 한 노선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가 전차의 그 종착역이었거든요. 근데 전차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그 한 노선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 전차 종착역까지도 이제 또 그 막 같이 이렇게 공동화돼 갖고서 여기가 굉장히 나쁜 지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그만 두고 볼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리노베이션 하자 그래갖고서 지금은 이제 와인을 이렇게 옮기던 그 트랙과 지금 우리 저쪽 어디죠? 그 연희동 거기 그 비슷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저장 창고를 다 부시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서 다 재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옆에 빨레 옴니스포라고 그 종합 경기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르시 빌라주를 예를 들 때 공원하고 저 종합 경기장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지역만으로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공원조성과 이 종합경기장을 연계해서 개발한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이거든요. 이게 와인통들 쭉 늘어서고 이제 오른쪽에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요. 이게 창고들이었고 저게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저 여기 이제 창고들이 쭉 늘어선 이런 이제 상태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게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창고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갖고서 요 이제 그 싱글들 요거만 바꾸고 벽 다시 좀 보수하고 해서 나타난 거고 여기 입구에 보면 이렇게 와인통이 상징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뒤에 건물이에요. 뒤에 건물. 이거는 뭐 많은 예를 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뒤에 건물은 다 새로 지어진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 건물이에요. 이 뒷모습이 이렇거든요. 이게 지붕 모양을 보세요. 이것과 완전히 하모니를 이루죠. 딱 삼각형 모양의 각도까지 맞춰갖고 딱 조화가 되게 만들고 전혀 위화감이 없게 그대로 이 디자인을 살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기왕에 있는 것을 보존하면은 그 보존하는 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상망측한 뭐 현대적인 분위기의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멋있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미적 가치의 상승이거든요.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갈 것이고 어떻게 이제 그 플랜을 짤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물레예술공장이 여기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이현 교수님도 그렇고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이 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할 때 자문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공장이긴 한데 기왕에 지을 거면 저는 사실은 물레예술공장 바로 옆에 요거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여기가 단무지 공장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으면 굉장히 식초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요 너무 예뻐요. 빨간 벽돌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벽돌 자체가 난 그런 외력을 너무 오랜만에 봤다 그럴까? 난 그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대 문화의 일부예요. 그럼 차라리 지을 거면은 그 옆에도 다들 그런 어떤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모티브를 좀 차용해 갖고서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우러질 텐데 그냥 노출 콘크리트에 요즘 유행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딱 그냥 만들어져서 이게 너무나 그냥 두드러지는 거예요. 딱 그냥. 그런 예가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벌스 빌리지가 있고 이 옆에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공원이거든요. 이쪽 뒤쪽 끝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있는 곳으로 해서 얘가 이제 보르도 공원이라고 굉장히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세는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이 벨스 빌리지를 재생할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서 공원까지 조성하는 계획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된 거고 그 옆에 이게 종합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외벽을 잔디를 이렇게 덮어갖고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냈죠. 이게 그냥 한 코스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옆쪽으로 있으니까 옆에 이런 돌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밑에서 시작되는 공원을 따라서 산길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딱 그 끝에 붙여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벨스이 빌라주를 얘네만 딱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맛집들 모여있는 장소밖에 안 돼요. 이런 맛집 모여있는 장소는 파리에 되게 많거든요. 어딜 가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 생활문화권을 한꺼번에 조성을 하니까 여기를 가면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종합경기장에서 매번 경기 열리고 뭐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을. 그럼 오히려 이 주변에 있었던 상점들은 좀 울상이 됐겠지만, 이게 이제 같이 되니까 여기에는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한 지역만 보고서 거기를 그냥 어떤 특화거리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생각하고 그 주변에 그러면 생활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패턴으로 이것이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심사숙고 고려를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어느 도시든요 고립돼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옛날처럼 뭐 성벽 쌓고서 우리만 잘 이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인구가 유동하고 끊임없이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딱 금은 거놨지만 사실 이렇게 근거 갖고서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여기에만 딱 박히거든요. 그럼 주변 환경하고의 그 상생이나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들로 이제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이 영등포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생각을 제안도 아니고 사실은 뭐 주장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그냥 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레동 이 지역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발굴해내야 돼요. 이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타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만 볼 수 있는 무엇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다양성을 일단 뚜렷해야 돼요. 그냥 그 예쁘게 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들이거든요. 또한 이제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요게 이제 제일 또 중요하겠고, 또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솔루션을 사실은 그거를 추진하는 쪽에서 뭐라 그럴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지역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기는데 보면은 이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뭐 타운 미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씨름장, 싸움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막 그 타협을 하고 뭐 해갖고 어떤 솔루션을 도출해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다수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좀 중재하고 중재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활동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 왼쪽은요 도시 재생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몇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제가 뽑은 것이고요. 이 오른쪽은 아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발표한 자료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떤 식으로인지 방향성이 다른지. 처음에 understand your community. 지역을 이해하라. 없어요.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안 나와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게 없는 것들은 이제 좀 노란색으로 표시됐고. 두 번째는 create an attractive place. 좀 멋진 곳을, 장소를 만들어라, 하나. 있어요, 여기. 뭐, 멋진 곳이 어디 있지? 뭐가 어디 있을 텐데. 또 뭐 비슷한 게 있죠. 뭐 좋은, 뭐 정비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양화시켜라. 경제를 다양화시켜라. 이게 도시재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 여기 있어요, 여기도. 업무, 상업, 창업 공간 등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게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만약에 전전권 같은 창조 경제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이게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빌드 이니쿼티. 그러니까 그 동등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항상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질 수 있게. 그 누구나는요, 사실은 지역민이에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사람, 혹은 뭐 이런 관광을 올 사람, 그런 사람들의 편의만 생각하지 지역민들이 동등하게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뭐 그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라고 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거주민 80% 이상 딱 못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외지인들이 50%가 넘어. 그럼 이거 도대체가 이거 동등하게 누릴 권리? 이거는 지역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 말은 좋지만 그럼 이 멋있게 만든 이 공공 임대주택을 누가 누릴 거냐? 외지인이? 갑자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Improve Government Regulations and Process. 정부의 정책과 과정을 improve, 개선하라. 이게 없어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법안을 제정한다거나,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도 근거법이 있는데 이것만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그러니까 지역에서 특별하게 불거지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하던 대로, 누가 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안 되죠. 그 갈등의 양상을 조정하는 방법도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하던 것들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과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이 지역, 요 도시 재생 사업 영등포라는 요 지역에 특화된 그러면은 정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줘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파이낸스 프로젝트, 이거는 뭐 우리는 세금 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게 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국가 재정의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것으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사회에 환원되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이러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나눠서 짓기도 하고, 또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적 경제의 개념이기는 한데 사실 미래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그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하겠죠, 일반 은행에서. 그러면 포기할 거냐? 아니죠. 가버먼트 레귤레이션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되죠. 실제로 그 캐나다에는요, 사회적 기업의 발상지이자 천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는요,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설립됐어요. 법을 고쳐서. 그들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그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가치를 보고 그거를 담보로 저리로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어떤 특수한 기관? 미래적 가치를 내다보고 뭐 이렇게 파이낸스를 같이 다각화시켜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게 다 정책이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만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좀 비슷한 얘기가 있긴 있지만 ongoing place management,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매니지,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지속 가능성이죠. 지속 가능성.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해서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장착하라. 너네들끼리 알아서 잘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로밖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서 거기서 상생 체계를 구축해서 이익의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요. 이거는 정책도 받쳐줘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치밀한 경제적 계획들이 있지 않으면은 선순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애매한 거죠. 그 사업 과정 속에 임대인, 임차인, 사업 시행자, 주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얘기 같아요.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도 뭐죠? 궁중족발 사건 또 다룬 걸 봤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뜨끔하기도 한 게, 사실 거기 금천교 시장 활성화 사업을 저희 학교에서 했었어요. 디자인 대학에서. 이왕 교수님도 사실은 그 사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옆에서. 주도하신 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거든요. 금천교 시장 사업이. 근데 그때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이왕 교수님이 계속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임대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장치는 없냐.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부구청에도 그런 얘기도 간담회에서 하시고 했는데, 사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이외에는 아무런 어떤 온고잉 매니지먼트 플랜이 없었죠. 그런데 그거는 또 법적으로 따져보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알거든요? 그럼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이 정부 정책과 과정을 개선해야죠. 이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물레동 공공부지 쪽에 무슨 오페라 하우스니 케이팝 콘서트장이니 이런 얘기 막 작년에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안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런,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지만 여기도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아갖고요. 자체적인 수익만으로는 절대 운영 불가거든요. 여기다가 수백억 지어갖고서 근사한 공연장 만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럼 어떤 다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진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좋죠. 근데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기 좋을 것 같아갖고서 그냥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짐을 짊어지는 건 지역 주민이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봐서 과연 이 동네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이거는 제가 사실은 너무 죄송하게도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센터장님 부탁받고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찝은 거라 그냥 하나의 생각이다라고만 받아줘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2007년도인가 5년도에 구청에서 저희 센터한테 의뢰를 해서 요 지역 있잖아요. 여기 철길 이렇게 맞닿은 요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좀 리노베이션 플랜 같은 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라고 의뢰를 해갖고서 사실은 그때 보고서를 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묻혀졌지만 그때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행 중심 인프라 개선을 여기 철길 따라서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본 거. 그다음에 그때하고는 또 지금하고는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 좀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이거 샘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첫째, 이게 사실은 문화밴딩 사장님, 용인철강 사장님이 이거 아이로 쓰지 말고 어이로 써라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아이로 썼어요. 이게 철제는 재료만 파는 데고 어이 제자는 철을 다루는 공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이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철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철강 유통과 철제 가공업의 이 메탈이라는 그 핵심이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이게 추가가 돼야 될 거냐, 이거를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철제, 그러니까 스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비철금속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금속 가공, 비철금속 재료 유통과 금형설계, 금속 부품 개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끌어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철제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구리,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특수금속, 티타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기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디에도 없는 진짜 메탈이라고 하는 것에 특화된 어떤 그 지역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현재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더 미래를 내다보는 단계가 바로 그 밑단계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첨단 금속 가공 기술 개발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금속 3D 프린팅이 또 요즘에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3D 프린팅 할 때는 굉장히 연한 재질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데 금속 3D 프린팅 기술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상용화가 지금 막 되고 있고, 이런 기술 센터를 여기다 유치한다든지 그런 업체를 데려온다든지 하면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확보한 메탈 코어가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관련 단체 유치라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속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유통망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적어도 금속 유통협회 헤드쿼터는 여기 있어야 돼요. 금속 관련된 어떤 그 장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총회 본부를 여기다 둬야 돼요. 그러한 기관들이 딱 자리 잡아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냥 가게들만 들어오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만 들어오면요, 이게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면 이들이 떠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예술가들도 좀 위기에 맞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는 임대료가 싸서 들어왔는데 지금 임대료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떠날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3년 후에 예술가 한 명도 안 남을지? 그리고 다 맛집들만 다 거리에 차면은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 단체들이 지역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레예술 창작촌. 제가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 예술 코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는 예술 창작 공간과 배움터가 이제 산재에 있는데, 미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더 확장을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발표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해. 물레창작촌에 예술가들 많다고 해서 구경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당연하죠. 다 자기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들의 작품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그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갤러리도 몇 개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또 메탈코어이기 때문에 연계해갖고 금속공예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요즘에 금속공예의 그 좀 되게 좀 좋은 거리가 어디에 있냐면 청담동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도산공원 앞에 그 굉장히 비싼 그 금속 그 실제 아티스트들이 만든 귀걸이, 팔찌, 목걸이, 선생님 또 친구분이 거기서 또 공방을 하고 계시는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것들이 청담동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지점 내라는 거죠. 금속공예에 막 그 특화된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유치해서 갖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정말 지역적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미래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나냐? ICT와 예술의 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회사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이걸 CT라고 그러거든요. 컬처텍이라고 그래갖고 CT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몇 개 좀 성공한 사례는 있겠지만.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흩어져 있냐 하면은 옛날에 그 전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누구죠? 그 은택 무슨 은택이지? 이은택이 이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거기에 다 입점해 갖고 들어가 있는데, 예, 그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그냥 막 그 유치를 하면은 이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살아나잖아요. 또 역시 관련 단체 유치. 제가 알고 있기로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굉장히 일 잘하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단체 중에 하나인데, 원래 구로에 있다가 지금 또 저기 대학로로 갔다가 한 이사를 3-4번 다녔어. 나는 저는 만약에 이거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구청장이든 문화부 장관 만나서 간판 지어라. 예술경영지원센터 여기 창작촌 한복판에 입주시켜라. 이거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그냥 유치를 해갖고서 그냥 북박이로 놔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어가 단단해지겠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근 지역과의 그 상생 효과 이거죠. 사실 그 물레 공공공지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음에도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물레 자이 아파트 주민분들이 뚜렷한 그 의견들을 많이 내시거든요. 이 지역이요 사실 교육열이 되게 높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물레 자이 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요 인근에 있는 애들은요 다 버스 타고 목동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여기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요 주변 지역이 교육적 인프라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인접 지역의 도시 재생이 매끄럽게 일어날 수가 없죠. 바로 길 건너인데 여기도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지 지금 금 그어놓는다고 해서 여기 이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니즈가 뭐냐를 파악을 해서 같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그래 교육 인프라 중요하지. 거기다가 여기 혁신교육지구 아니에요. 지금 창의학습 프로그램 만들고 진로 탐색 교육 우리가 특화하고 문화예술 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중학교들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의 그 어느 학교보다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과 건물들 혹은 뭐 장소들을 통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 뭐 그 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역시 관련 단체를 유치해서 어떤 미래의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혁신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창의 교육의 어떤 새로운 어떤 메카로서 막 부상을 하고 교육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은 역시 인적 지역의 니즈까지도 파악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아지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아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이 달라지고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상업공간, 샵들이 있고 물레동에 요즘에 그 맛집 생기는 거 보면 좀 무서울 정도예요. 하루 지나면 하나씩 생겨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 거의 다 대부분 좀 젊은 사장들이에요. 근데 아까 그 이소주 씨하고 또 잠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마인드가 좀 다르다. 장사가 안 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기 사는 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그 좀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적대시하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안에서 같이 화합해서 상생을 이루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인근에 있는 청가물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저부터도 생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이마트 그 뭐지 직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청과시장에 와서 수박을 트럭에 실는 거 봤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인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저거를 실직을 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준비한 수박이 너무 일찍 동이 나갔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청가문 시장에서 산다는 거야. 아니 그 마진이 맞아요 그랬더니 몰랐니? 영등포 청가문 시장이 서울 시내에서 청가문 가격 제일 싼 데래요. 옛날에 공판장. 응.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앞을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걸 안 사요. 그렇게 그 좋은 시장을 옆에 끼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 알리는 게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도매 시장인 줄만 알지 트럭 갖고 와서 그냥 실어가는 데인 줄만 알지 이렇게 좋은 그 가격에 좋은 품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소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들이 이렇게 드라이브인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사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상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타임스퀘어라는 거대한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특별히 우리가 해줄 건 없지만 이용을 할 수는 있죠.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아주 작은 테이블 2개짜리 식당도 갈 수 있고 과일도 살 수 있고 정말 현대적인 쇼핑센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쇼핑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러한 어떤 것들을 다 어우러져서 같이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상업공간에서 이제 미래적인 맛집이나 대형 쇼핑몰 재래시장을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 입점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거를 좀 만들어내서 뭐 구의회에서라도 뭔가 좀 이런 장치들 마련해야지. 신사동 가로수길 지금 망해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애플 한국 스토어가 처음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임대예요, 임대. 그 돈 많은 애플이 거기를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10년치 임대를 한꺼번에 냈대요. 근데 그거를 10년치 임대료를 10분의 1 해갖고 연에 얼마 내나 보니까 주변 시세 10배를 냈더래요. 그 돈이면요 사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임대를 했는데 주변 시세 거의 10배를 주는 우리 10년치를 한꺼번에 냈어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자가 아니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럼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임대료 그렇게 주겠다는데 그러면 건물주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뭘 막아야 돼요.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정말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것들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뭐랄까 좀 그 협회들을 만들어 갖고 그들도 상생하며 잘 살 수 있으면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제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 또 관련 단체 유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국민 뭐 어떤 무슨 정부의 건의를 해갖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뭐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야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활동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영등포 지역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았고. 그런데 좀 과감성이랄까? 용기랄까? 좀 갈등을 두려워한다 그럴까? 뭔가 이런 추진력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영등포 여기 불레동 지역에 예술가들 막 들어오고 막 굉장히 특색 있게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금천구, 구로구, 그 다음에 저기 그 은평구, 성북구 뭐 이런 데거든요. 사실은 금천이나 구로에서는요 여기 벤치마킹 하러 사절단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막 보러 오기도 하고, 탐방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이선 씨가 항상 소개해고 막 이렇게 막 끌고 다니고 뭐 설명해주고 했었거든요.
그 구들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영등포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특히 성북구는 거기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금천구도 뭐 엄청나게 많이, 실제로 우리한테 유혹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이런 그 밸리를 조성하는데 이주할 생각 없냐, 실제로 그쪽 모 구청에서 와서 오라고, 그럼 다 지원해 주겠다. 구로도 그렇죠. 사실은 여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리고 일부러 막 뭐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발주자들한테 좀 선두를 뺏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속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촌, 요 아트코어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럴까 저럴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생각할 시간에 아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좀 추진력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확정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써야 된다 그러면 또 막 너무 졸속으로만 추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라도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과정을 갖고, 저는 그냥 기왕에 할 거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몇 년 후에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사업 가장 성공한 사례로 여기를 딱 꼽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이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재생, 죽어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능력을 키우고 더 좋게 만드는가, 더 활력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